정대영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하고 국가부채, 먼저 이제 기본소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소득 바로 알기. 기본소득은 뭐 그냥 정의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런 논의가 나온 건 꽤 오래됐지만은 이게 이제 왜 하냐면은 이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 아니면 지금 뭐 4차 산업이라든가 AI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 일자리 소멸을 방지하는 대안으로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뭐 복지구가 진행되면서 이제 복지제도가 복잡해지니까 이걸 단순화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일부에 대해서는 복지 편성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노동의욕을 한번 제고해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주장하는 방향은 틀리지만 기본소득제도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여야 정치인들 포함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뭐 개념과 의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형 뭐 기본소득 이게 나올 때는 좀 뭐 앞에 뭐가 한국형이 보일 때는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이 경제 민주화 같이 이렇게 좀 기본소득도 말이 좋아 보이잖아요. 기본도 괜찮은 말이고 소득도 다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좋고 또 어떤 이 안에 뭔가 묘수 같은 게 있을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유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직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 단위로 해본 나라가 없다. 이게 지금 주 단위로는 미국에서 알래스카에서 뭐 이 석유 자금을 갖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기본소득이라고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조금 구체화된 나라는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결이 됐어요. 이게 부결되는 것도 비율도 이제 한 77% 정도가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는 소규모 시범 실시를 2017년, 18년에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2,00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결과도 조금 이렇게 핀란드는 이걸 할 때 노동의욕 제고 쪽에 관심을 맞춰줬는데 노동의욕 제고 쪽 효과는 별로 없었던 걸로 나오고 스위스는 아마 뭐 원래 할 때는 복지국가니까 스위스는 유럽에 있는 그 복지제도를 단순화해서 했는데 국민들이 부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복지가 줄어들까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기본소득 제도는 제도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기본소득을 주장할 때는 나의 기본소득은 어떤 형태다,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본소득의 한쪽 방향은 기존 복지를 전부 없애고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또 한쪽은 기존 복지에 추가해서 하겠다. 이것을 이제 뭐 나눠 본다면 기존 복지를 전부 없애겠다고 하면서 기존 복지를 없애고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 복지에 추가하는 건 좌파적인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게 생각이 분화하면서 원래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대상을 좀 줄여보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노인 기본소득 청년, 뭐 그다음에 아동, 그다음에 이제 소득계층으로도 나눠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대상을 줄일 건지 아니면 뭐 전체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즉 기존 복지를 줄일 거냐, 대상을 정할 거냐 이렇게 해놓고 본다면 이게 결정된다면 결국은 기본소득의 문제는 얼마를 주고 그걸 줄일 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핵심이 남습니다. 이 문제를 꼭 얘기를 해줘야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월 한 30만 원 정도 지급 시 연간 소요 예산은 한 187조 원 정도 됩니다. 요 금액이면 우리나라의 한 연간 복지 지출 금액하고 거의 규모가 맞아요. 그리고 금년에 예산 추경 제외한 게 51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을 한 30만 원 주려면 월 30만 원 주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 세금을 걷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기본소득을 주려고 할 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어떤 한 나라의 경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만큼까지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2019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경상 총국민소득, 그러니까 경상이라면 명목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다 반영된 국민소득은 1919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총 생산 능력, 소득, 생산한 것이 소득으로 뭐 다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이 1919조 원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총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쓸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라는 경제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설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기업들의 제조 설비도 그렇고 생산 설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모든 생산 설비가 다 사람이 사는 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도 다 없어지는 것, 그걸 고정 자본 소모 충당, 고정 이런 것 또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항상 채워줘야만 지금 정도의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뺀 것이 순국민소득이라고 해요. 이것은 한 2019년에 1,550조 정도 돼요. 그런데 요거 감가상각만 빼서 될까? 근데 우리가 나라는 있어야 되죠.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한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국방도 있어야 되죠. 치안도 있어야 됩니다. 요새 같은 경우 방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공방역. 교육 당연히 있어야 되고 교통, 통신 등 유지돼야 됩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최소 꼭 최소의 그 비용이 또 빼줘야 됩니다. 이건 얼마가 될지는 잘 알기 어려워요. 근데 이건 국가를 좀 큰 국가를 원하는 사람, 작은 국가를 원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백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예산이 500조가 넘으니까 막 최소 국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은 한 200조, 300조 될 거예요. 그걸 빼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쓸 수 있는 돈은 한 1,200조, 1,300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러프하게 본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돈을 1,200조나 1,300조를 다 걷어서 다 거둔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국민들한테 나눠줄 거냐? 이게 가능할 거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뭐 일부 사람이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모든 생산한 걸 전부 그냥 나라가 가져간 다음에 나라가 다 나눠주는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얼마 정도를 이게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가져가야 될까? 이것도 이제 뭐 정확한 답은 없을 겁니다만은 그냥 딱 끌어서 한 절반 정도 가져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세금을 걷어도 기본소득으로 쓸 수 있는 최대 재원은 한 600조 원 정도에 불과할 거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크게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와요. 600조 원을 전 국민한테 나눠줬을 때 한 달에 한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대 능력이다. 제가 좀 전에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했다고 그랬어요.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할 때 걔는 이제 거기는 이제 복지제도를 없애는 걸 상정하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1인당 300만 원 정도를 월 주는 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위스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9만 불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죠? 우리 100만 원, 거기 한 300만 원. 그러니까 스위스도 이렇게 해서 아마 나오지 않나 생각되는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돈은 탁탁 털어서 나라를 유지하고 줄 수 있는 돈이 한 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상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한번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다면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기쁠 거예요. 행복하고 그 핀란드에서 시범 실시했을 때 국민들한테 결과하고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받으니까 다 좋더라고 얘기합니다. 뭐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월 100만 원 국가의 최대민이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군인 경찰 같은 거 이런 거만 딱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도 없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대부분 다 없어져야 돼요. 아주 꼭 필요한 것만 빼고 국가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다음 복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파적인 기본소득인데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타협할 수 있는 게 현 정부가 돌아가는 수준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지 수준, 현재의 복지 수준인 의료보험이나 뭐 실업급여나 그 다음에 아동수당이나 뭐 이런 노인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걸 유지하면서 한다면 한 3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보통 우리 복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이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OECD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경제가 이렇게 딱 안정된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는 과거에 굉장히 좋았다가 계속 위축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금처럼 있어도 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은 그냥 OECD 평균에 가요.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논쟁하다 보면은 뭐 룸이 줄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원래 한 10만 원 정도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한 3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을 텐데 이 돈으로 어떻게 뭐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는 기본 생활이 될 것인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돈을 받았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에 따라서 이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게 이제 기본소득, 모든 국민한테 일정액을 주는, 정기적으로 주는 국민소득은 행정 편의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국민들한테 계좌번호 하나 받아놓으면 그냥 쫙쫙쫙 쏴주면 되니까 뭐 이건 복지실기 이렇게 점검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편한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복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게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고 두 번째는 소비 증대 효과인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국민한테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 건 너무 당연하죠. 뭐 그냥 상식으로. 그다음에 소비 증대 효과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뭐 어느 정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저 받아도 소비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받으면 그 돈 더 쓰고 나서 나중에 내 돈 쓰면 되니까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받아들여 줘야 돼요. 뭐 물론 소득 재분배 효과가 하고 소비 증대 효과가 있긴 있어요. 기본소득. 그렇지만은 그 돈을 복지로 썼을 때보다는 적을 것이다. 크게 적을 것이다라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건 뭐 그냥 나는 노동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바꾸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한다면 더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사실은 또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저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이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그대로 여기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보상체계가 왜곡돼 있어서 이렇게 좀 편하고 좋은 직장 뭐 어떤 시험을 봐서 들어가건 뭐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뭐 당첨이 되건 뭐 어떤 뭐 로또로 당첨이 되건 간에 이 좋은 직장들을 편하고 힘 있는 직업이 보수가 어렵고 위험하고 뭐 땀 흘려야 되는 직장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기본 소득이라는 게 조금씩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을 나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줄 것이고 그냥 더 좀 어떤 정치인이 말씀하셨죠. 좋은 집에 태어나면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이제 이 대열에 껴들어가는 거죠. 껴들어가서 결국은 이렇게 취준생만 더 늘어나고 노동시장의 왜곡은 더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이게 좀 추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식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이론, 뭐 그냥 좀 주장은 이 사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뭘까?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굉장히 기본소득이란 불확실합니다. 또 해본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낮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어떤 국가적인 굉장히 많은 정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재원이 고갈되고 있어요. 당연히 다 알다시피 고령화 너무 빠른 나라고 그 다음에 성장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고령화가 늘어나면 복지 수요 늘고 성장이 올라가면 떨어지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 복지를 쓰는 재원이 떨어진다. 이거 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나라는
저희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에 따라가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 체계를 정비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빨리 어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복지가 부족하니까 이걸 늘려야 됩니다. 어떤 복지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복지가 중요할 것 같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보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이 정부의 정책 실패하고도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값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정부가 이 정부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 집세가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무주택자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의 유주택자는 그만큼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보조비를 지원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보통 사람이 살 때 기본이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이건 다 아는 건데, 우리나라는 의와 식은 거의 다 해결됐어요. 꽤 수준 높게. 그런데 주거는 아직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옥탑방도 아직도 있고 반지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거비 보전을 해야 된다. 국민의 생활 수준을 실제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재원은 기존 재원도 쓰고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게 이제 농민수당,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기본소득이 이름이 좋으니까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이름은 어찌됐건 농민들한테 농민들 제가 가까이서 보면은 농사를 져서 소득을 얻기 굉장히 어려워요. 농업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건 안보와 식량 안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좀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여기는 수당이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 확충, 이렇게 국민들이 전 국민 여기 이렇게 그 고용보험 이런 얘기가 하는데 그렇게 그것도 좋지만은 일단은 그게 실업급여 확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 고용보험 내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자가 불확실한 특별고용이라고 하죠. 실업이 보험 설계사나 그 가정 학습지 방문 교사 등등 굉장히 택배 기사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특별고용 애매한 이게 좀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 좀 이게 고용보험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장애인 복지는 이 사람이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그게 국민연금이 아니고 굉장히 소수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줘야 돼. 진짜 이름에 걸맞게 국민은 대부분 국민이 받을 수 있게 이런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이런 복지가 지금 엄청나게 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학자나 정치인들은 대안 없는 기본소득만 갖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증세 논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을 하지 않아도 재정이 나빠지기 때문에 조만간 증세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증세 제도가 있지만 국토보유세, 환경세, 로보세, 빅데이터세 등등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도 좀 이상한 데로 가지 말고 그냥 소득세를 제대로 걷어준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절반뿐이 못 걷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OECD 평균 정도 걷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안 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소득세 비중이 이렇게 낮은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비과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당연히 과세해야 할 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건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여러 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증세 논의도 좀 빨리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일부 끝내겠습니다.